안녕하십니까, 서성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공인에서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게 된 서상호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필수 OT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길게는 가지 않을 거고요. 대략적인 부동산 세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법이라고 한다면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과목이고 그리고 16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이제 계속 밀려요. 순위에 밀리다 이제 시험이 조금 다가오기 시작하면 세법을 해봐야지 라고 열었을 때 이게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몇 개 따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다른 과목에 비해 세법은 시간 투자 대비 너무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하고요. 세법 참 어렵네요.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또는 부동산 세법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이런 말을 해요.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하려니 당연히 더 그럴 수 있고요. 또 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세금, 즉 돈과 관련된 그러한 법이다 보니까 계산 등도 들어가고 조금 뭐라고 할까 결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세법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이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고 익히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는 세법 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세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의 출발점은 당연히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크게 세 파트에서 나와요.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요. 전반적인 조세란 어떤 것이냐를 다루는 그러한 파트에서 일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그리고 국세에서 나옵니다. 이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지방세를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보통 이제 세금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국세, 조세총론 요 정도거든요. 지방세는 파트가 좀 낮은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실무 중심의 시험이다 보니까 지방세가 국세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조세총론 보시면 별로 그렇게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문제, 두 문제, 요때 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결국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세총론은 버릴까요? 조세총론은요, 문제수만 보면 당연히 버려야 될 파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지방세나 국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점수보다는 지방세, 국세를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셨고요. 지방세 보시면 네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는 솔직히 시험 범위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쭉 출제되지 않다가 31회 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31회 때 한번 나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조금 뒤로 미뤄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결국 지방세 3개 정도가 남게 되고요. 국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역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보시다시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후순위로 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세총론 빼고요. 지방세 하나, 국세 하나 딱 떼면 결국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부동산의 취득, 그리고 부동산의 보유, 그리고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세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 등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동산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중점적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의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비슷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27.5%,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약 25% 정도, 5개년치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25% 정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33.75, 약 3분의 1 정도 나오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우리가 차근히 격파해 나가면 우리가 기타 부분을 설사 다 놓친다라고 할지라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거의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턱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 쉽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론 살짝 정리하고요.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취득 단계, 즉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 살짝 설명드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시 취득, 두 번째, 승계 취득, 그리고 세 번째로 간주 취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최초 취득, 뭐 이런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최초로 내가 지은 거잖아요. 이런 게 원시 취득 되겠고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점유시효의 취득. 이 뭘까요? 내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부동산이 내 거가 되는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 데나 쳐들어가서 그냥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러한 점유시효의 취득,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원시 취득 중에 하나다. 용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는데요. 이 승계 취득은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유상 취득이 있고요. 공짜로 받은 무상 취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누군가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승계된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 무상이고요. 무언가 대가를 지급했다? 유상입니다. 별거 아니죠? 무상의 대표적인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상속, 증여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상 취득 되겠고요. 유상 취득은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 매매 거래, 돈 주고 사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돈을 줘야 되느냐? 돈 말고 다른 걸 주면 안 되냐? 상관이 없겠죠. 내가 무언가를 줬다라고 한다면 유상 취득이 되는 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이. 보시다시피 교환.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상대방한테 돈이 아닌 다른 걸 줬다. 유상승계 취득 되겠고요. 현물 출자. 이 현물 출자가 뭘까요? 예, 이런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있고 여기 갑돌이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로부터 이렇게 주식을 받을 때는 돈을 이렇게 주죠. 주식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줍니다. 근데 이 갑돌이가 돈이 아닌 건물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출자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출자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주고 건물을 가져왔네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 현물 출자를 통해서 유상승계 취득하였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 정리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연부 취득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비싼 물건 살 때 할부로 끊죠? 6개월 할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연부는 정말 비싼 건가 봐요. 연 단위로 끊는데요. 그게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런 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돈을 을한테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얘를 좀 믿기가 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얘의 건물을 담보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얘가 돈을 갚지 못했다? 그래도 이 건물을 내가 가져갔다. 이거예요. 즉
물건으로서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존의 채권자가 물건, 건물 등을 획득하게 되었다. 유상승계 취득 되겠습니다. 이거 안 받았잖아요. 이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일단 증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익숙한 단어. 증여 뭐죠? 공짜로 받은 거.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부담부. 즉 부담을 주면서 증여했다는 거예요. 부담을 함께.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억 원짜리 건물을 주면서 야, 이거 건물 네가 가져가는데 대신 이 건물에 딸린 빚이 좀 있거든. 빚 5억 원. 5억 원 네가 좀 갚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이 함께 가네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럴 때 얘 입장에서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전체 10억 원이라고 하는 건물의 가치 중에 부담받은 부분 있죠. 그죠? 빚덩어리. 이 5억 상당액은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빚덩어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순수한 증여분 5억 원 상당액만 무상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개수했다 또는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토지 등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기겠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 매기겠다. 그런 의미죠. 아시겠죠? 독특한 게 3번인데요. 비상장 주식을 내가 엄청 취득했대요. 과점주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취득세를 때리겠다. 그 말인데 가볍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비상장 법인이 있었어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취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 주식을 사버렸다. 그럼 이자는 이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을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가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주식을 취득했는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왕창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그 지분율만큼 가져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괄호 3번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합시다. 일단 취득의 종류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세 가지가 있고요. 원시 취득 중에 조금 별난 놈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점유시효의 취득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고, 승계 취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뭡니까? 그렇죠. 부담부 증여가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놈이 얘였어요.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 정도 이론 정리를 하고요. 문제풀이 들어가 봅시다. 실제 문제고요.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쉬운 문제를 일부러 넣진 않았습니다. 봅시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상취득이라고 한다면 승계 중에 무언가 대가를 지급하고 내가 가져온 것, 그게 유상취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 2, 3, 4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왜 5번이 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왔네. 부담부 증여. 그죠? 공짜로 받으면서 부담도 함께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아까 그 건물 10억짜리 받으면서 5억은 좀 그래 6억 합시다. 똑같은 금액은 좀 그러니까 6억만큼의 부채를 떠안았다라고 한다면 이자는 이 10억 중에 6억 상당액은 유상승계. 그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니까. 그리고 4억 상당액만 무상으로 승계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네요. 그죠? 얘는 무상승계.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깊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1, 2, 3, 4번 이거 모르는데요? 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공부하면 가볍게 툭툭툭툭 제껴집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맞출 수가 있구나 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이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격권으로 이끌 것인지 가볍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모두 이제 동일하겠습니다만 일단 기초 단계에서 필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거예요. 예,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법의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따라서 조금 익숙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구체적인 학습이라기보다는 조금 세법을 친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것이 기본 스텝 2 핵기총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본질적인 학습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연달아서 기출문제를 풉니다. 아까 우리가 풀어봤죠? 이론 정리하고 바로 기출문제 푸니까 좀 풀리죠. 공부가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 다 끝내야지. 그리고 문제 풀어야지.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문제를 풀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오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핵기총은요. 핵심 정리하고 바로 기출문제 이어서 풀어드립니다. 스텝 2까지 명확하게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셔야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 감각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답치기 특강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다른 학원보다는 좀 스마트하고 조금 컴팩트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진짜 보내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결정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